서울의 한 대학 기숙사. 깊은 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자 민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건 내 침대야. 하이.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 하이는 창가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의 긴 머리가 달빛에 반사되며 은은한 빛을 뿌렸다. 민재. 너도 알잖아. 이 방의 침대는 하나뿐이야. 내가 먼저 왔어. 하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숨어 있었다. 민재와 하이는 같은 학과에서 조교로 일하는 동료였다. 20대 초반의 민재는 한국에서 나고 자란 책임감 강한 학생이었다. 그는 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고 이번 학기 기숙사 배정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될 줄 알았다. 하지만 하이. 20대 중반의 베트남 유학생은 그의 계획을 뒤흔들었다. 하이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지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는 누구보다 단호했다. 기숙사 방은 좁았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작은 창문 하나. 2명의 조교가 한 방을 쓰게 된 것은 행정착오였다. 학교 측은 침대 하나를 두고 서로 알아서 하라고 했다. 민재는 이 상황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조교로서 더 오래 일했어. 이건 내 권리야. 그는 책상에 주먹을 내리쳤다. 하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권리. 민재. 여긴 권리로 따지는 곳이 아니야. 이건 생존의 문제지. 그의 눈빛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지만 그 뒤에 숨은 진심은 민재를 더 화나게 했다. 하이는 민재가 이렇게까지 집착할 줄 몰랐다. 베트남에서 힘겹게 유학 생활을 이어온 그에게 이 침대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다. 안정과 존엄의 상징이었다. 민재는 한숨을 쉬며 침대에 앉았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가위바위보. 그의 목소리에는 빈정거림이 묻어났다. 하이는 웃음을 터뜨렸다. 가위바위보로 내 운명을 맡기라고. 민재. 넌 귀엽게 화낸다. 그 말에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이의 말투는 늘 그를 당황하게 했다. 첫날 밤. 두 사람은 결국 타협하지 못했다. 민재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고 하이는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하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재가 바닥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하이는 베트남의 고향 마을을 떠올렸다. 그곳에서 그는 늘 가족과 방을 공유했지만 이렇게까지 누군가와 다툰 적은 없었다. 민재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센 걸까?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피곤한 얼굴로 강의실로 향했다. 그는 하이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조교회의에서 둘은 나란히 앉았지만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 학과장은 그들의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재. 하이. 이번 학기 프로젝트 잘 부탁해. 학과장의 말에 둘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따로 놀았다. 수업이 끝난 후 하이는 민재를 복도에서 붙잡았다. 민재. 우리 이렇게 계속 싸울 거야. 이건 터무니없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민재는 잠시 멈칫했다. 하이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재는 속으로 갈등했다. 하이를 밀어내고 싶었지만 그의 말투와 눈빛은 자꾸만 민재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이. 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었어. 민재가 중얼거렸다. 하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하이의 손이 민재의 어깨에 살짝 닿았다. 그 순간 민재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뭐지? 이 느낌은.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기숙사 방에 마주 앉았다. 침대는 여전히 둘 사이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하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재. 우리 이 침대 문제로 계속 싸우는 거 웃기지 않아. 차라리 같이 자자. 그는 농담처럼 말했다. 하지만 민재의 얼굴은 다시 붉어졌다. 뭐? 같이 자. 민재가 버벅거렸다. 하이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농담이야. 농담. 근데 진짜로. 우리 이 문제 해결해야 해. 이 방에서 같이 지내야 하는 거잖아.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이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침대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의 다른 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민재는 하이의 자유로운 태도 뒤에 숨은 상처를, 하이는 민재의 완벽주의 뒤에 숨은 불안을 보았다.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민재는 하이와의 대화 후 마음이 복잡했다. 그는 늘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려 했지만 하이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자꾸만 흔들렸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기숙사 방에서 다시 마주했다. 침대는 여전히 문제의 중심이었다. 민재. 우리 침대 시간표를 짜자. 하이가 제안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눈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다. 민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시간표. 진짜로. 하지만 하이의 제안은 나쁘지 않았다. 그들은 침대를 번갈아 쓰기로 했다. 하루는 민재. 다음 날은 하이. 첫 주가 지나자 이 이상한 타협은 제법 잘 작동하는 듯했다. 하지만 민재는 하이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을 느꼈다. 하이는 늘 편안해 보였다. 긴 머리를 풀고 책을 읽거나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미소 짓는 모습. 민재는 그 모습을 몰래 훔쳐보곤 했다. 한편 하이는 민재의 딱딱한 태도 뒤에 숨은 따뜻함을 발견했다.
민재는 학생들에게 꼼꼼히 피드백을 주고 늦게까지 강의 자료를 준비했다. 하이는 그런 민재를 보며 존경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민재가 자신을 피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하이가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민재가 방에 들어왔다. 하이, 너 베트남에서 온 지 얼마나 됐어?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이는 책에서 눈을 떼고 민재를 바라보았다. 3년. 근데 왜?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민재는 머뭇거리다 말했다. 그냥 궁금했어. 너 여기서 힘들지 않아? 하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힘들지. 특히 처음엔. 언어도, 문화도 다르고. 근데 이젠 좀 괜찮아. 그는 미소를 지었다. 민재는 그 미소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이의 이야기는 민재에게 낯설면서도 공감되었다. 민재도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늘 불안과 싸우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하이는 베트남에서의 어린 시절, 가족, 그리고 유학을 결심한 이유를 이야기했다. 민재는 자신의 완벽주의가 사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왔음을 털어놓았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좁혀졌다. 하지만 다음 날, 새로운 갈등이 터졌다. 학과 프로젝트에서 민재와 하이가 같은 팀으로 배정된 것이다. 민재는 리더를 맡고 싶었지만 하이도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민재, 너만 옳은 게 아니야. 내 방식도 들어봐. 하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재는 화가 났지만 하이의 눈빛을 보자 말을 삼켰다. 프로젝트 회의는 열띤 논쟁으로 이어졌다. 민재는 체계적인 계획을 주장했고 하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세웠다. 다른 팀원들은 두 사람의 팽팽한 기싸움에 어색해했다. 결국 하이가 한 발 물러섰다. 좋아. 민재. 내가 리더해. 하지만 내 아이디어도 반영해줘.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민재는 하이에게 사과했다. 미안해. 하이. 내가 좀 고집부렸어. 하이는 놀란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 너 사과할 줄도 아는구나. 그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민재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하이의 웃음은 언제나 그를 당황하게 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대 시간표를 지키며 지냈다. 하지만 민재는 점점 하이의 존재가 신경 쓰였다. 하이가 방에서 웃거나 전화로 베트남어로 이야기하거나 심지어 잠을 자는 모습까지. 민재는 그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한편 하이도 민재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민재의 꼼꼼함, 책임감,
그리고 가끔 드러나는 서툰 따뜻함. 하이는 그 모든 게 매력적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게 두려웠다.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이미 충분히 복잡했다. 시간이 지나며 민재와 하이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침대 시간표는 여전히 유지되었지만 두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프로젝트 회의,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강의 준비, 그리고 기숙사 방에서의 사소한 대화들. 민재는 하이와 함께 있을 때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곧 혼란으로 바뀌었다. 어느 날, 하이가 샤워를 마치고 물기를 닦지 않은 긴 머리로 방에 들어왔다. 민재는 책상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다가 하이를 힐끔 보았다. 물방울이 하이의 목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에 민재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급히 시선을 돌렸다. 민재. 왜 그래? 얼굴이 빨개. 하이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재는 서둘러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하이는 웃으며 다가왔다. 너 진짜 귀엽다. 그 말에 민재는 더 당황했다. 하이의 가벼운 농담이 점점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며칠 후 학과에서 주최한 가을 축제가 열렸다. 민재와 하이는 조교로서 행사 준비를 도왔다. 축제 분위기는 밝았지만 민재는 하이와의 미묘한 긴장감 때문에 집중할 수 없었다. 하이는 학생들과 쉽게 어울리며 웃고 떠들었다. 그의 밝은 에너지는 모두를 끌어당겼다. 민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질투를 느꼈다. 축제 마지막 날. 불꽃놀이가 시작되었다. 민재는 혼자 캠퍼스 언덕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이가 다가와 옆에 앉았다. 민재. 여기 숨어 있었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민재는 하이를 보지 않고 중얼거렸다. 그냥 좀 조용한 데 있고 싶었어. 하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 진짜 혼자 있는 거 좋아한다. 그지? 민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하이의 다음 말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근데 너랑 같이 있는 게 더 좋아. 민재는 놀라 하이를 바라보았다. 하이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 순간 불꽃이 하늘을 수놓았다. 붉고 푸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민재는 말문이 막혔다. 하이의 말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이는 조용히 민재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민재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하이. 이게 뭐야?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이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도 몰라. 민재. 그냥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민재는 그 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하이의 손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민재는 다시 혼란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기 두려웠다. 한국에서 자란 그는 이런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다. 하이는 자유로워 보였지만 민재는 자신이 하이처럼 솔직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한편 하이도 자신의 감정에 대해 고민했다. 그는 베트남에서 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였지만 한국에서는 조심스러웠다. 한국의 보수적인 분위기는 그를 망설이게 했다. 하지만 민재를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기숙사로 돌아온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침대는 여전히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하이.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다. 하이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 우리 솔직해지자. 너도 느끼잖아. 우리 사이에 뭔가 있는 거.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나 무서워. 그 말에 하이의 가슴이 아렸다. 그는 민재의 손을 다시 잡았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같이 두려워하면 덜 무섭지 않을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침대를 함께 썼다. 어색했지만 서로의 온기가 그들을 위로했다. 민재는 하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민재와 하이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들은 여전히 침대를 번갈아 썼지만 가끔은 서로의 곁에서 잠을 청했다. 그럴 때면 민재는 하이의 따뜻한 체온에 마음이 안정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학과 프로젝트는 점점 더 바빠졌다. 민재와 하이는 팀워크를 발휘하며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가까워진 관계는 다른 조교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민재랑 하이. 요즘 너무 붙어 다니지 않아. 한 학생이 수근거렸다. 민재는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이는 그런 소문에 개의치 않는 듯했다. 민재.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 우리 그냥 우리로 살면 돼.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민재에게는 큰 위로였다. 하지만 민재는 한국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그는 가족, 친구,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며 갈등했다. 어느 날, 민재의 오랜 친구인 지훈이 기숙사를 찾아왔다. 지훈은 민재의 변화를 눈치챘다. 민재, 너 요즘 좀 달라졌어. 무슨 일 있어? 지훈의 질문에 민재는 당황했다. 그는 하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 그냥 바빠서 그래. 민재가 얼버무렸다. 지훈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민재는 하이에게 지훈과의 대화를 털어놓았다. 하이. 나 사람들한테 우리 얘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이는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민재. 너 자신한테 먼저 솔직해져. 그게 제일 중요해. 하이의 말은 단순했지만 민재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하이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며칠 후 학과에서 큰 발표가 있었다. 민재와 하이의 팀은 프로젝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발표 후 팀원들은 함께 식사를 하러 갔다. 하이는 민재 옆에 앉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다. 민재는 하이의 밝은 에너지에 끌리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 식사 중 한 팀원이 농담처럼 물었다. 하이. 민재. 너희 둘 진짜 잘 맞는다. 커플 아니야. 그 말에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민재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하이는 웃으며 말했다. 뭐? 비슷한 거지. 그의 대답은 가벼웠지만 민재의 가슴은 쿵쾅거렸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민재는 하이에게 물었다. 하이, 너 진짜로 아무렇지 않은 거야?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면? 하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민재, 난 너랑 같이 있는 게 행복해.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건 우리 행복을 막을 수 없어. 민재는 하이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하이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하이. 그 말은 그의 진심이었다. 그 후 두 사람은 더 자주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다. 민재는 하이의 베트남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하이는 민재에게 한국의 전통 음식을 소개받았다.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재의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서울로 찾아오겠다고 연락을 해왔다. 민재는 당황했다. 그는 부모님에게 하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하이는 민재의 걱정을 눈치챘다. 민재.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민재는 하이의 손을 잡았다. 하이. 나 언어 없으면 못할 것 같아. 그 말에 하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내가 곁에 있을게. 민재의 부모님 방문은 두 사람에게 큰 시험대였다. 민재는 부모님에게 하이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하이를 단순한 룸메이트로 소개할까 생각했지만 그건 그의 마음에 솔직하지 않은 선택이었다. 방문 전날 밤 민재와 하이는 기숙사 방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하이. 나 부모님한테 우리 얘기하고 싶어. 근데 무서워.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이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 너 마음이 준비됐을 때 말해. 나도 기다릴게. 다음 날. 민재의 부모님이 도착했다. 그들은 전형적인 한국 부모님으로 민재의 학업과 미래에 대해 걱정하며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하이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민재의 부모님은 그를 단순한 유학생으로만 보았다. 식사 자리에서 민재의 아버지가 물었다. 민재, 기숙사 생활은 어때? 룸메이트랑 잘 지내?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잘 지내요. 하이가 많이 도와줘요. 그의 말투는 조심스러웠다. 하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민재의 어머니는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하이 씨, 베트남에서 온 학생이라면서요. 한국 생활이 힘들진 않나요? 하이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민재 덕분에 많이 적응했어요. 그의 말에 민재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부모님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갔다. 하지만 민재는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부모님에게 솔직하고 싶었지만 그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다. 부모님이 떠난 후 민재는 하이에게 말했다. 미안해. 하이. 내가 용기가 없었어. 하이는 민재를 끌어안았다. 민재. 괜찮아. 너 준비될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그 말에 민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 후 두 사람은 더 깊은 유대감을 쌓았다. 그들은 함께 서울의 야경을 보러 가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탔다. 하이는 민재에게 베트남 전통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민재는 하이에게 한국의 설날 문화를 소개했다. 그들은 서로의 세상을 공유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캠퍼스 내 소문은 점점 더 커졌다. 일부 학생들은 민재와 하이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조교가 저렇게 가까이 지내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 한 학생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민재는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하이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었지만 사회적 시선이 그를 짓눌렀다. 하이는 민재의 고민을 눈치챘다. 그는 민재를 기숙사 옥상으로 데려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그곳에서 하이가 말했다. 민재. 사람들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서로를 아끼는 게 중요한 거야. 민재는 하이의 손을 잡았다. 하이.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근데 두려워. 하이는 민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럼 같이 두려워하자. 우리 둘이면 충분해. 그 말에 민재는 하이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서울의 불빛이 그들의 마음을 비췄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학과장이 민재와 하이를 불러 이상한 소문에 대해 물었다. 두 사람. 요즘 소문이 좀 많아요. 조교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학과장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가 두 사람을 긴장하게 했다. 민재는 학과장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하이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었지만 조교로서의 책임감도 무시할 수 없었다. 하이는 민재의 고민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쉽게 위로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학과장의 경고는 민재와 하이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민재는 조교로서의 경력을 지키고 싶었지만 하이와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갈등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이는 민재의 고민을 알았지만 그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민재가 스스로 답을 찾길 기다렸다. 어느 날 민재는 하이를 도서관으로 불렀다. 하이, 우리 좀 떨어져 있어야 할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이는 놀란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 그게 진심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묻어났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몰라. 그냥 모두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하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재, 너 자신을 실망시키는 게 더 큰 문제야. 너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진심이었다. 민재는 하이의 눈빛을 보자 가슴이 아렸다. 그는 하이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기숙사 방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침대는 이제 그들의 갈등의 상징이 아니라 그들의 유대감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하이, 나 언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하이는 미소 지으며 민재의 손을 잡았다. 그럼 나랑 같이 싸우자. 우리 이겨낼 수 있어. 그 말에 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하이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학과장에게 찾아갔다. 민재가 먼저 말했다. 교수님, 저희 관계 때문에 소문이 있었던 거 알아요. 하지만 저희 서로를 아끼고 존중해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학과장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민재, 하이, 나는 너희의 사생활을 간섭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조교로서 책임감을 잊지 마. 그의 말은 엄격했지만 이해의 여지가 있었다. 민재와 하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후 두 사람은 더 당당해졌다. 그들은 캠퍼스에서 손을 잡고 다녔고 소문에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용기는 모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부 학생들은 그들을 비판했고 민재의 부모님은 다시 연락을 해왔다. 민재, 너 요즘 무슨 일 있는 거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이번에는 숨기지 않기로 했다. 그는 부모님에게 하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엄마, 아빠, 저 하이를 사랑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지만 민재의 진심을 느꼈다. 그들은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민재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하이도 자신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그는 베트남에 있는 어머니에게 민재에 대해 이야기했다. 엄마, 저 한국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하이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민재와 하이는 서로의 용기에 힘을 얻었다. 그들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캠퍼스에서, 기숙사에서, 그리고 서울의 거리에서 그들은 당당히 서로를 사랑했다. 민재와 하이의 사랑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침대 시간표를 지키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침대를 공유하며 서로의 곁에서 잠을 청했다. 그들의 방은 이제 갈등의 공간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의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과 내 일부 교수와 학생들은 여전히 그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민재는 그런 시선에 상처받았지만 하이의 곁에서 위로를 받았다. 민재, 우리가 서로를 믿는 한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 하이의 말은 민재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한편 민재의 부모님은 점점 더 그의 선택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어머니는 민재를 서울로 불러긴 대화를 나눴다. 민재,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도 노력해볼게. 그 말에 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부모님의 지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하이도 자신의 가족과 더 자주 연락했다. 그는 민재를 베트남으로 초대할 계획을 세웠다. 민재, 내 고향에 같이 가자. 우리 가족이 너를 좋아할 거야. 하이의 말에 민재는 미소 지었다. 그는 하이의 가족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만 설레기도 했다. 학기가 끝나가며 민재와 하이는 조교 일을 마무리했다. 그들은 함께 졸업생들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며 더 가까워졌다. 행사날, 민재는 하이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그는 하이에게 작은 목걸이를 선물하며 말했다. 하이, 이거 우리 약속이야. 어디서든 같이 있을 거야. 하이는 감동받아 민재를 끌어안았다. 민재, 나도 너한테 줄 게 있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다. 이건 베트남에서 가져온 거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준 거지. 이제 너 줄게. 민재는 반지를 받아들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기숙사 옥상에서 별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다. 하이,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민재가 말했다. 하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근데 민재, 난 이게 운명이라고 믿어. 그들의 사랑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서울의 밤하늘 아래서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더 많은 도전과 행복을 함께 마주해야 했다. 학기가 끝나고 민재와 하이는 기숙사를 떠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함께 살기로 했다.
침대 하나를 두고 다투던 날들이 이제는 먼 추억이 되었다. 그들의 방은 이제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대학원에 진학했고, 하인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그들은 각자의 꿈을 응원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들에게 도전 과제를 던졌다. 직장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가끔은 가족과의 대화에서 그들은 여전히 편견과 마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재와 하인은 서로를 지켰다. 그들은 매일 밤 서로의 손을 잡고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이, 오늘 좀 힘들었어. 민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인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민재. 우리 같이 이겨낼 거야. 어느 날, 하인은 민재를 한강 공원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강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하이가 말했다. 민재. 나 너 때문에 한국이 내 집 같아. 민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하이. 너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됐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희생, 그리고 서로를 향한 끝없는 믿음이었다. 침대 하나를 두고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꾼 기적이 되었다. 민재와 하인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은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자신들의 사랑을 지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들은 한강 다리 아래서 서로에게 약속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같이 있을 거야. 그들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그들의 눈빛은 빛났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침대를 두고 다투던 그 순간부터 그들은 이미 서로에게 운명이었다는 것을.